사망한 미시시피 청소년 놀란 웰스의 가족이 곧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젯밤 놀란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또 다른 친구도 자신이 허위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저는 놀란 웰스 가족이 곧 법적 조치, 즉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 방금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 동료 크리스 쿠오모와 인터뷰도 했는데 이 인터뷰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꼭 이야기해봐야겠죠? 게다가 논란의 친구 한 명이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18살 놀란 웰스는 미시시피주 모션 스프링스 출신 대학생이자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7월 4일 주말, 친구들과 미시시피 해안 앞바다의 사주 섬인 혼 아일랜드에 갔어요. 그곳은 외진 곳입니다. 맞죠? 그곳엔 상업개발이 없고 배로만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사라졌고 그날 밤 실종신고와 대대적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7월 6일 그의 시신이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답이 없는 의문입니다. 유가족이 의뢰한 부검에서도 논란의 사인과 사망 경위은 불확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식주 검시관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독성학 보고서도 포함됩니다. 가족은 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가 이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후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질문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 전 판비치 주검사 데이브 에런버그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데이브, 반갑습니다. 서브스택도 운영하시죠? 네, 저는 데이브 에런버그라는 이름으로 서브스택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맞나요, 데이브? 이건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네, 아마 당신이 그렇게 알고 말했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 아닌가요? 넣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자기 제품을 모를 수가 있죠? 아무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네이션 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두 번의 큰 쇼가 있었고 뉴스네이션의 제 동료이자 친구인 크리스 쿠오모가 크리스틴과 엘모 완슬리, 논란의 부모님을 인터뷰했고 그들은 변호사 벤 크럼프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얘기한 트레이시와 셰퍼드는 논란의 친구로 알려졌으며 오피서 테이텀 유튜브 쇼에 출연했고 그중 한 사람은 앞서 다른 매체와도 인터뷰하며 자신은 논란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피서 테이텀 쇼에서 그는 논란의 어머니가 TV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는 9학년 때 논란을 만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친구 그룹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논란 사건이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반대됩니다. 어젯밤 쿠오모 방송에서 크리스는 엘모어에게 트레이스턴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모어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마당에 차를 주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테이텀, 즉 이 유튜버는 사건을 계속 추적하며 논평했고 그날 밤 KT 파블리치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혼란스럽다. 왜 한 젊은이가 친구라고 하며 논란 얘기에 감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카메라 밖에서 울었다고 말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테이텀은 그 가족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자녀 친구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데이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논란의 소지품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친구들에게서 열쇠를 받으려고 했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가족, 즉 부모님,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였는지 저는 아버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논란의 열쇠를 돌려주는데 한 친구가 무관심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친구들이 논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냐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는 이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 질문은 법적이며 곧 휴대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벤 크럼프가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터뷰를 할 거라면, 어떤 이야기를 내보낼 거라면 그것이 당신을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면 이런 인터뷰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인터뷰한다는 사실이 그냥 궁금합니다. 워런 허드슨. 그들이 정말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시사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들이 완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저에게는 그들이 신뢰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옆에 변호사가 없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진술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논론을 좋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이를 죽이고 싶어한 인종차별 집단으로 소문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은 저는 일어난 그 일에 말을 무관심했거나 믿습니다. 그를 두고 떠남으로써 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혹은 무관심했을 수도 있죠. 자,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배에 타지 않은 이유는 배에 물이 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대화하고 있던 여자도 있었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 대의 보트를 타고 있을 때 만약 한 보트가 떠나면서 물이 차고 있다면 그냥 다른 보트 타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휴대폰 얘기를 해보죠. 벤 크럼프가 다시 한번 쿠오모와 함께 출연해서 휴대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논란이 정말 휴대폰을 주고 갔다는 보도가 맞는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데이터가 삭제됐는지 궁금합니다. 논란의 친구로 알려진 워런 허드슨이 브랜든 테이텀의 유튜브 쇼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논란의 휴대폰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고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삭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벤 크럼프는 어젯밤 쿠오모에게 그의 어머니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의문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답뿐입니다. 사실이라면 흥미롭지 않나요?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겠어요? 아마도요, 벤 크럼프가 존경받는 분이란 건 압니다. 저는 가족과 벤 크럼프, 알 샤프턴 목사님의 투명성 부족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개입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 전화기는 논란과 떨어진 채 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거나 무음이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 논란의 사진과 동영상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의심스럽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논란의 어머니 크리스틴이 틱톡, 스냅챗, 왓챗, 메타, 라이프 360에 모든 기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논란 웰스의 유산과 관련된 이 법적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상속재산 관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환장들은 계정정보, 가입자 정보,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IP 주소, 통신 내용, 사진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런 기록을 소환장으로 요구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런 회사들이 이 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나요? 일부 회사는 이런 정보를 받으려면 법 집행기관의 소환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요청하는 문서나 영상 자료 요청, 심지어 소환장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소환장을 제출하고 싶다면 네,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소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존 요청서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존하는 건 회사들의 몫입니다. 만약 그들이 보존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소송이 있을 경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제 그들은 잠재적인 증거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선 변호사가 관여되어 있다면 그 요청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얻었다고 해도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된 영상 중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이 삭제됐는지 논란의 휴대폰이 초기화됐는지에 대한 논쟁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970년대가 아니니 클라우드, 메타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잠재적인 소송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걸 언급했는데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피플 매거진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보존 통지서, 즉 증거를 보존하라는 통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의 가족이 논란의 친구들 가족과 여러 수사기관 또는 단체에 그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입수된 편지에는 귀하는 소유, 관리, 통제 중인 청구나 항변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당신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피플지와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그 통지서 중 하나는 그날 아들이 논란 웰스와 함께 있었다고 전해지는 판사 애슐리 콜에게도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 같은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자격과 청구를 하려는 걸까요? 이건 부당 사망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살인 혐의로 누군가를 기소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 사망이나 폭행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의 우위만 입증하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더 낮은 기준이죠. 맞아요. 더 낮은 기준이죠.
O.J. 심프슨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만 유죄가 되는 기준 때문에 무죄였지만 니콜 심프슨과 로널드 골드먼 사망에 대해선 더 낮은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받았어요. 가족들이 여기서 하는 일은 이미 별도의 부검을 통해 해오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반드시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독립부검처럼요. 그런데 그 부검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형사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변호사로 소송 조사를 진행하려는 겁니다. 이게 보존 요청서가 나오는 이유죠. 다시 말해서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자료 교환을 통해 그리고 증언 녹취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이런 방식이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들이 형사수사에서 답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수사는 그다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사수사에서는 이런 게 꽤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방검사 DA는 대배심을 통해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정보를 대배심에 제출한 다음에 부검 결과와 독성검사 보고서 등을 공개할 거라고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모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사건이 있다면 그때도 모두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형사수사로 이미 얻은 정보 외에 추가로 얻을 정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진행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장이 나올까요?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 XYZ, 그리고 당신이 논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거나 혼자 두어 죽게 했다는 주장 등일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법 집행기관에 대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권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요. 중대한 과실이나 단순 과실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증거가 없다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시도하는 거라면 소환장이나 증언 요구서가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아니 증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사람들을 제기하면 상대로 소송을 피고가 제기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너의 주장이나 소송 사유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송 사유가 있는지, 소송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반드시 무언가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고 만약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면 판사가 그걸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기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증거 개시 단계로 넘어가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결국 이 모든 정보를 얻게 될 거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고 그 정보는 주 정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른 법적 발전 중 하나는 놀란 웰스의 친구로 보이는 바트 에드먼슨 주니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온라인 탐정들에 의해 우연히 연루된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가 데이브와 제가 언급했던 노런과 대화하거나 섬에서 함께 있었던 그 젊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 네, 그에게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여성은 그 젊은 여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에드먼드스는 자신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앤크라임에 보낸 성명에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트 에드먼슨 주니어에 대한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비난이 일주일 동안 이어진 후 그 비난으로 인해 엄청난 살해 위협이 발생했고 현재 FBI가 조사 중입니다. 에드먼드슨 가족은 아들의 노란 웰스 사건 수사에 대한 인지와 협조를 다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묘된 서와 오늘 온라인 인플루언서에게 보낸 명예훼손 소송 대비 중지 및 증거 보존 통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가 가족을 대리합니다. 문의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에드먼드슨 가족은 노란 웰스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위협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노란 웰스 가족의 비극적 상실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근 아들 바트 주니어를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미시시피 걸프 연안 주민들이 7월 4일을 기념해 혼 아일랜드에 모였습니다. 대학에서 지배온 바트 주니어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트를 몰고 혼 아일랜드에 갔고 다시 자신의 보트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일 오후 근처에 한 보트가 기계적 고장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바트 주니어는 조난당한 배에 조언과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조난당한 배에 올라가 선미 플러그를 제거한 뒤 다시 자신의 보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난당한 배를 잠깐 동안 예인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덕분에 조난당한 배에 고여있던 물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트 주니어는 이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두 척의 배에 20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논란의 실종과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때 바트 주니어는 이 비극을 조사하는 법집행기관에 자발적으로 전면 협조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 응했고 모든 질문에 답했으며
2026년 7월 4일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바트 주니어는 잠재적 목격자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의 휴대폰이 확인되고 공유되도록 허락했으며 그날의 사진과 영상을 법 집행기관과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트와 GPS 기기 점검도 허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트 주니어는 한 번도 논란의 죽음과 관련된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위험한 추측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노골적인 조작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트 주니어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수천 명의 온라인 낯선 이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관련 사실도 전혀 모르며 우리 공동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트 주니어나 우리 가족에 대해 거짓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최초로 바트 주니어에 대한 많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한 온라인 사용자에게 중단 요구 및 증거 보전 요청서가 발송됩니다. 이 사용자는 우리 집 사진, 우리 거주지 주소, 토지 필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동시에 여러 영상과 게시물을 통해 바트 주니어가 용의자라고, 그가 논란의 죽음을 야기하거나 기여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또는 그가 논란의 죽음 은폐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이 격양된 환경에서 이는 매우 해로운 조합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지 및 금지 요청서 4본을 갖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 씨에게 저는 미시시피 거주자 바트 에드먼슨 주니어를 대리해 허위 및 명예훼손 발언에 대응하고자 선임되었습니다. 귀하는 킴브라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귀하가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잔 슈파이저와 로렌 데이비드를 포함한 2개의 잠재적 가명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강한 주장인데 결국 아까 말한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 그가 정말 이 일과 관련이 있거나 숨길 게 있었다면 이런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소송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게 바로 소송의 증거 개시 절차입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개시, 증언 녹취, 문서 제출 등 모든 것에 자신을 노출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만 봐도 진심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젊은 남성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와 다른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 클릭과 좋아요를 얻고 싶어하고 그걸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 의해 심하게 비난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게 가족의 소송이든 여기서 제기된 소송이든 수사관들의 업무가 더 복잡해지나요? 검사들의 업무도 더 복잡해지나요? 네,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면 수사 당국의 조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당국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의존하고 있는 증인들이 민사소송의 증언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 곤란하죠. 그리고 형사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형사수사가 일반적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민사조사나 소송이 먼저 진행되면 검사들은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 집행기관과 검사들은 민사소송에서 지렛대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만약 지금 진행 중인 형사수사가 있는데 갑자기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걸 본다면 법 집행기관과 검사들은 그걸 보고 알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 도구로 쓰이는 건가? 그들이 소송을 제기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피고들에게 합의 압박을 하게 하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지금 개업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법집행기관에 신고하고 저희에게 소송도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법집행기관에 가져가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거군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둘 다 알고 있듯이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만약 이게 재판까지 간다면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범죄 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용의자도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지방검사 측에서는 최소한 벤 크럼프를 통해서 벤 크럼프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형사 기소를 위한 대배심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형사 재판으로 간다면 일부 증인은 반대 신문에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이런 점이 원래는 매우 신뢰할 만한 증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반대 신문을 상상할 수 있나요? 돈을 받으려고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 중인가요? 네, 이게 바로 탄핵 아닙니까? 아니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검사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해설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도 많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괴롭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친구가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곳에 있던 젊은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인 애슐리 콜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다시 말해 논란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장에 악성 리뷰가 올라오고 협박 메시지와 괴롭히는 우편물도 받고 있다고 해요. 우선 오늘날이나 우리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놀랍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을 넘어서게 되는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살해 협박은 불법입니다. 폭력에 대한 협박도 불법이고 협박을 통한 갈취 역시 불법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렌 리드 사건에서도 이것을 봤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있었고 집 안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방과 협박,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엄마 집 지하실에 있는 키보드 전사도 알다시피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키보드로 떠드는 말은 당신 면전에서는 절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점점 더 많이 보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데 만약 공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이 원고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노런 웰스의 친구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온라인에서 논평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거나 이 사람에 대해 수상한 점이 있다고 말한다면 온라인 추측에서 다시 법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반드시 명확하게 거짓된 진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살인자다, 저 사람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알다시피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거나 이 사람을 둘러싼 의문점이 있다, 이런 말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건 배심원과 판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고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 추정컨대 나는 저 사람이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몇 마디 덧붙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거짓된 주장을 반복한다면 그렇게 보도됐다고 하던데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거짓된 주장이라면 마치 처음부터 본인이 한 말처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기쁩니다. 이번 부검이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벤 크럼프가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 부검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죠. 논란의 시신 상태 때문에 부검이 제한적이었다고 했어요. 주 검시관이 작업을 하면서 목과 목구멍 일부가 없는 상태로 시신이 넘겨졌다고 했죠. 이 점은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검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상 여부를 검사하고 익사 여부도 검사하고 있었던 거죠. 주 검시관과 독성검사 보고서에서 기대할 점을 말씀해주세요. 만약 그들이 그 부분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그들이 논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나요? 아니면 이게 물에서 발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패. 완전한 답을 못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가능한 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둔상 흔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캔에도 찢어진 상처가 머리 보이지 뒤쪽에 않습니다. 그들은 붉은 그것이 변색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족이 고용한 검시관의 소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자신들이 직접 검시관을 고용했는데 그 검시관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릴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명확한 답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발적인 익사로 보입니다. 비극적이긴 하지만 범죄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저는 두어 명의 검시관들과 이야기했는데 모두 닥터의 작업이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 때문입니다. 그 붉은 변색은 부패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 종류의 둔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후에는 몸이 그렇게 멍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발적인 익사였다고 해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가 심하게 취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공격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그룹 전체에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있었는데도요.
영상도 하나 없고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진술이 여러 개 있고 노란이 익사하는 걸 본 사람도 여러 명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해 지금 공개할지 아니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엔 음모론이 많아 더 투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죠. 마크 트웨인도 두 사람이 비밀을 지키려면 한 명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뭔가를 봤다면 그 소문이 이미 퍼졌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격이나 폭력, 여러 명이 연루된 싸움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봤거나 들었거나 녹화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로 인한 익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가 연루되어 밀었을 수도 있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번 두검과 독성 검사 결과가 더 많은 것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데이브 에른버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서브스택 이름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Dave Attenborough Official 또는 Official Dave Attenborough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 동부 시간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